님도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방금 퀴즈 들으셨어요? 어렵던데요. 네. 우리나라도 OECD에서 1위를 하는 게 있긴 있네요. 뭐 둘 다 안 좋은 거긴 해서. 네. 좀 좋은 쪽을 1위 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힌트를 어떻게? 뭐 차이는 많이 나는데 이제 오늘 네네.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그 난과 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예. 그런 것들 아마 초점에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역시 교수님이 방송을 잘 아시는군요. 이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전문가가 주목한 놓쳐선 안 될 경제 뉴스 중심으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준비한 파일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2055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금이 부족해지면서 당장 6년 뒤부터 국민연금 투자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대로 가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다,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는 다 하잖아요. 왜 이렇게 고갈이 된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지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갈이 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험 여유율이 있고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뭐 지금 40% 수준. 소득 대체율이 뭐죠?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자기네 평생 일하는 기간 동안 평균적인 소득이 있죠. 평균적인 소득인데 이 평균적인 소득의 얼마만큼 지금은 뭐 예상대로라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평균 소득의 한 40%만큼 연금으로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제가 100만 원을 벌고 있으면은 연금으로 40만 원을 준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료율은 100만 원을 벌고 있으면 9만 원을 내야 된다. 9%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지금 이제 소득 대체율하고 결국 보험료율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내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는 것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근데 예전에 왜 지속 가능했느냐? 그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연금에는 숨어있는 하나의 그게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키팩터가 있는데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내가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가도 다음 세대들이 계속 연금을 낼 거기 때문에 다음 세대 것을 우리가 가져가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KDI 조동철 원장님께서 이게 연금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폰지 스킴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이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내가 낸 것만큼 흔히 말하는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에서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세대 갈등처럼도 비화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한 세대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연금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특히나 내가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거 누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후속 세대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폰지 스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폰지 스킴이 일단 다단계죠. 다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에 누가 독박을 쓰고 돈을 다 낸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렇게 가면은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 지금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연금이 고갈되게 되면은 세금으로 자녀 세대 세금으로 다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폰지 스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해도 고령화와 인공지능 이야기는 결국에는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 근데 보험료율이 안 바뀌고 있죠?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1988년 1월 당시의 보험료는 3%였고요. 3%. 네, 93년에 6%, 98년에 9%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두 번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26년 이전의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그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그 88년은 70%까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로 감소했으니까 보험료율 상승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득 대체율은 좀 올랐는데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으니까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대로 두면은 당장 우리나라 주식 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나가는 돈이 내는 것보다 많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로 그의 이제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오는데 그게 203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때 이제 지출해야 될 돈, 나가야 될 돈을 보면 79조 원인데요. 이때 보험료 수입이 76조 원으로 되고요. 벌써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해서 번 돈으로 이제 그 수익을 지출을 메꿀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이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큰 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 이상 많게는 7% 이상씩 대주주로서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이제 메꾸는 과정에서 이걸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국내 상장사들 중에는 그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한참 높인다, 2배로 높인다 그래도 별로 달라질 건 없다고요? 사실 이게 숫자가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보험료율 한 2%당 죄송합니다. 그 2% 정도 올리면은 1% 정도 올리면은 2% 수준의 어떤 소득 대체율이 가능한 정도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의 인구 구조 하에서는 그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험료율 18%로도 올라도 소득 대체율 40%면은 수지가 안 맞거든요.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낸 거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과거에 계약하신 분들은 사실은 보험이란 것, 연금 보험이란 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제도고 결국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소득 대체율 70% 시절에 그것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린다고 할지라도 수지가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계약했던 이전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그 보험 흔히 말하는 소득 대체율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이 늦어진다고 해도 한 2080년 2080년부터는 이제 고갈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물론 이제 보험료도 있지만 약간 세금처럼 되면서 세금이랑 보험료를 합쳐서 메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한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시점을 뒤로 늦추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명제 하나만큼은 반대하는 분 혹시 본 적 없죠? 네.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필요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연금을 복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거 연금제도를 복지로 보자라고 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메꿔주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제 좀 맞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란 것은 역진적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적게 줘야 되는데 연금제도는 사실 복지제도라 보기는 복지제도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지제도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퍼센테이지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낸 거에 한해서 이게 받아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지금 관점이 좀 있고요. 예전처럼 인구가 늘어나면은 밑에 세대들에서 세금처럼 내서 갚아주면 되는데 그런 구조가 깨진 이상 이거 낸 것만큼 받아가야 되냐 이게 복지냐 이런 이슈가 하나 생겼고 두 번째는 지금 2080년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죠. 지금 늘려놓으면은 뭐 당장 4년이 제일 중요한데. 당장 4년이 중요한데 다 지금 하신 또 정치인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미래 50년 뒤를 걱정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이 사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알아서 해결하려라는 일종의 모랄 해저드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금 개혁의 끝은 아주 불편한데 그것을 본인이 해결을 해도 해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부나 정책 담당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복지, 사회학자분들 그리고 경제학자분들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은 경제학자였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KDI가 신국민연금 제도라는 걸 제안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있죠. 이게 말씀드린 문제란 것은 낸 거보다 더 가져간다는 게 문제고 인구가 안 받쳐주면은 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 나중에 세금을 내는 독박 세대가 등장한다라는 그런 큰 전제하에서 이제 미국처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미국처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미 계약을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새로이 들어오시거나 어느 시점부터는 적립식으로 바꿔야 된다. 적립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 계좌에 연금이 쌓여서 자기가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민간에서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보험 하듯이 자기 쌓은 것만큼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지속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스템은 지금 뭔가요? 지금 부분 적립식이라고 이야기해서 물론 이제 적립이 되지만 자기 계좌에 적립되는 건 아니고 국민연금 전체에 적립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하고 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제 보험금, 그 연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했던 분하고 새로 했던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고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령화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연금 지출량이 계속 많아지는데 낼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는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점차 이런 적립식으로 바꿔가는 시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인구가 줄어든 청년 세대들이 어마어마한 뭐 지금 이미 뭐 30% 이상 그러니까 자기 그렇죠. 소득의 예. 30% 이상을 연금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40%,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따라서 너무 민감하게 바뀌기 네. 때문에 이 이후에서 그 지금 세대에서 털 건 털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으로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부채 같은 것을 발행해서 메꾸자라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의 근본은 어떤 거냐면 나중에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인구 구조는 더 안 좋아지고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비용은 훨씬 커지고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털고 네. 적립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스템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근간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가야 되죠. 이게 예.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게 복지제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낸 만큼 가져가는 게 정상이지 낸 거보다 더 가져가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인구가 받쳐준다라면 유지가 되는데 그건 옛날 뭐 1940년대 50년대 이야기고 시대가 인구 감소의 추세로 돌아서 인구 감소는 아니지만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로 들어갔고 청년층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세금을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세대의 어떤 직무유기 책임 떠넘기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청년 세대 오 기자님. 네. 청년 세대가 보시기에는 지금 적절한 대안을 어떻게 보세요? 저도 낸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일단은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결국은 국민연금이 안정이 돼야 그만큼 나중에 소득 대체율을 더 높이더라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스웨덴에서 연금개혁 얘기 많이 나오지만 거기서 가장 목표로 했던 것들이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타났던 효과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효과도 이미 스웨덴에서도 그러니까 보여졌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을 갖추니까 그걸 통해서 소득 대체율도 높일 수 있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지금의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합의가 어려워서 문제인데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거는 정치권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은 저희가 뭐 공론회도 했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원화에 대한 논의도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밀고 나가는 것은 정치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지 그걸 좀 더 리마인드를 해서 그 목표대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냐라고 봤을 때 좀 회의적인 부분이 드는데요. 어제 뭐 이재명 대표도 SNS에 올리고 하셨지만은 이제 다시 영수회담 하자 그러면은 또 이 국민연금 논의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가 이제 또 지난번 영수회담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이게 마치 여야 그리고 정부 간의 다툼으로 계속 비춰지면서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흐르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문제네요. 제가 한마디 보태면은 이게 사실 연금이 복지제도냐 아니냐부터 철학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발 것이냐. 그러니까 연금이 복지제도긴 한데 효율적인 복지제도라고 하긴 좀 어렵거든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적립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의가 조금 나에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복지제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염두를 좀 두고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고 미루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급하다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고 듣고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더구로 오소영 기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소영 기자가 주목한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관건인데 가장 먼저 대안으로 떠오르는 건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 발전, 그중에서도 안전성을 높인 소형 원전입니다. 이 가운데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췄다는 소형 원전, SMR에 대한 관심 역시 커졌습니다. 전력. 중요하죠. 최근에 구리값 막 엄청 오르고 그런 것도 결국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산업이 커지게 되면은 앞으로 전력 수요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간단히 일단 챗GPT 예. 이제 핫한 챗GPT로 설명을 드리면 챗GPT로 한 번 이제 응답을 주고받았을 때랑 구글에서 한 번 이제 예. 검색을 했을 때 전력 그 소비량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봐서 그 답이 오는데 네, 예. 예. 그리고 구글에서 저희가 한 번 검색했을 네네. 때 똑같이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보다 생성형 AI에 물어봤을 때 10배가 많이 든다. 네네. 예,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일단 처리하는 양이 AI 예. 시대로 가면서 점점 많아진다고 보면 되실 예. 것 같고요. 그 데이터 처리하는데 어쨌든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소비량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전 세계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이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거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이 지금 막 생겨나는 추세인가요? 제가 이렇게 뭐 MS라든가 이제 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확실히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반도체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하게 되면서 원전이 뭐 수백 개 이상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최근에 그 보고서를 냈었는데 거기서 보면 2026년까지 연평균 3.4% 증가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3.4%가 굉장히 작은 수치로 보이지만 그동안 2022년도 그렇고 전년도 그렇고 2%대를 거의 넘기지 않았었습니다. 예. 네, 그걸 보면 이제 그만큼 소비량이 많이 그러니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소모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네. 원전이 수백 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기후 위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게 결국엔 SMR인데 SMR이 뭡니까? SMR 뭐 소형 원자로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형 원전. 예, 소형 원전 죄송합니다. 소형 원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도 그렇고 사실 뭐 영화들 보면은 핵잠수함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핵잠수함이 이제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크게 큰 틀에서는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것을 통해서 예. 이제 안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잠수함을 가지고 이제 전략 무기로 쓰는 건데 이런 컨셉이 발전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컨셉이 발전돼 가지고 예. 결국은 예전의 원자로들은 굉장히 대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에 위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규모를 작게 한 예. 이런 원자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일단 원전 업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기술은 맞는데요. 그 예.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안정성을 일단 먼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원전이 작아지면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요. 기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냉각 펌프라던가 아니면 가압기라던가 증기 발생이라던가 이런 주요 기기들이 큰 배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배관은 노후화될 위험도 있고 부식이 될 위험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생기는 문제가 그 배관을 통해서 냉각수가 흐르면서 이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데 네. 그 냉각수가 결국 배관 때문에 이제 깨지거나 하면 냉각수가 흘러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죠. 네, 그럼 원자로는 계속 열이 네. 과한 상태로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게 그 핵연료병이 녹아가지고 핵연료가 밖으로 유출되는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배관을 사실상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냉각 펌프나 가압기나 이런 주요 기기들을 하나의 용기에 그냥 담아서 설계를 굉장히 단순화했다.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SMR이 풀어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요. 이 모듈이라는 게 모듈화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닦고 거기에 모든 부품을 갖고 와서 하나하나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닷가에다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모듈 형태로 제작되면 각각 공장에서 주요 기기들을 만든 다음에 와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레고 같은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대형 원전이 5년 정도 통상 걸린다고 보면 소형 원전은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출력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레고처럼 딱딱딱딱 맞춰서 만들 수 있고 네. 장점들도 많은데 근데 지금 기후 위기 상황에서 아무튼 탄소는 줄여야 돼요. 그런데 원전을 확대한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잖아요. SMR은 거기서는 좀 벗어나 있나요? 뭐 우려는 있고요. 사실 예. 이제 아무래도 그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탄소 문제라기보다는 탄소 배출은 적은데 그렇죠. 핵 폐기물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핵 폐기물이 얼마 이제 방사능을 나오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연구에 따라서는 SMR이 이제 핵 폐기물에 뭐 방사능이 좀 많다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으면서 이런 여전히 안정성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소형 원자로라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뭐 예. 다 좋은데 뭐 그 전력을 작게 그리고 오지 같은 데도 공급하기가 쉽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함 단위로 할 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디 북극이라든지 뭐 굉장히 오지에도 이거 쉽게 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가져와서 거기 조립하면 되니까. 가서 조립하면 되니까 굉장히 범용 에너지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이제 핵 폐기물에 관한 우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이것이 아직까지는 뭐 대형 원자로에 비해 적게 나올 것이냐 그것도 이제 검증이 안 된 상태고 아하. 이게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예. 근데 우려가 분명히 있다. 폐기물 우려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물음표는 있지만 아무튼 각광받는 그런 기술인 셈이잖아요. 근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예. 미국의 테라파워라고 빌 게이츠가 네, 설립한 맞아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SK 뭐 네. 지주도 투자를 했고 이노베이션도 투자를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내달 10일에 그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실증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에도 건설을 하고 미국에서도 건설하는 거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좀 궁금한데 지금 사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조금 앞서가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완전한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 쪽이 기술은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SMR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2012년에 스마트라는 예. 100메가와트짜리의 소형 SMR을 개발을 했고요. 예. 이게 세계 최초로 사실 표준 설계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능이나 안정성 부분에서 한번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워낙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스마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개통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전성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신기술을 더해서 혁신형 SMR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년 동안 4천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는 이제 2028년까지 그런 허가 절차를 마치고 예. 2030년대에는 상용화해서 수출하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가지고 있고 그걸 더 발전하는 과정이다. 네. 다음 주쯤에 정부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도 SMR 내용 담길까요? 취재 좀 돼 있습니까? 이거에 예. 대해서 이제 지금 일단 먼저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예. 대한 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력 수요랑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공급원을 구성할 것이냐, 수요를 그리고 어떻게 예측하냐에 따라서 이제 공급원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을 짜는 거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안에 이제 원전이 뭐 4개에서 6개 정도 될 거고 그 중에 6개까지 된다고 하면 SMR이 4개 정도 될 거다라고 그 업계에서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초안이 아직은 나오기 전이니까 이거는 확정된 것까지는 예. 아니다라고 설명 자료를 내긴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건 맞고요. SMR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찌됐건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원전 그리고 SMR밖에 없다고 보세요? 사실은 뭐 이제 이거 미래 에너지 믹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하고요. 예. 그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청정한 전기로 만든 수소를 통해서 수소 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중간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그렇죠. 바로 수소로 갈 수는 없을 테니까. 바로 예. 수소로 가면 좋은데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발전 단가가 비싸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아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왜 그러죠? 그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하고 예. 태양광인데 풍력 우리나라 그렇게 바람이 세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태양광은 패널을 많이 깔아야 되는데 아침에도 흐리더라고요.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많이 깔아야 되는데 자리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이렇게 되면 효율이 또 우리 습도가 또 태양광 발전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네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고온다습한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할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원전이 중간을 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야. 나중에 수소 발전을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랑 수소가 어느 정도 병합을 해서 가야 되는데 네. 원전이 중간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원전이 뭐 전국적으로 다 이게 끝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일부 수소 발전이라든지
어떻게 협력적인 보완적인 네, 체계를 예. 가지면서 가지 않을까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원전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SMR도 관련 기업도 있고 주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구로의 오서영 기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